도쿄대와 니혼대에서 발표한 트라베트 그 완전 절제가 되지 않았던 C2의 EGC 환자에서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과연 필요할지에 대한 연구 고찰 논문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론을 보시면 위암은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메이저 캔서이고 피크 에이지는 점점 90년대에는 60세에서 64세 피크를 보였는데 2014년에는 75에서 79세 피크를 보이고 있는 상태로 점점 고령의 위암 환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령의 위암 환자들을 위한 적절한 치료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암의 내시경적 절제술의 적응증과 완치적 절제 기준은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완치적 절제술에 만족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수술을 하는 것이 표준 치료이고 하지만 추가적인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는 비율은 알려진 바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물음이 나오게 됩니다. 과연 특히 고령의 환자에서 완전 절제가 되지 않는 고령의 환자에서 추가적인 가스트렉토미가 필요할지,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검토하고 무엇이 더 필요할지 논의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이큐라 C2로 확인된 경우 표준 치료는 추가 수술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도 고령의 환자들에게서는 가스트렉토미를 상당히 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에서 확인을 했는데, 특히 나이에 따라서 70세 미만에서는 70% 정도가 수술을 받는 반면에 80세 이상에서는 실제로 임상에서 권유하는 비율 한 20%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로, 이게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다음의 도표입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사실은 완전 절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적인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지만 실제 임상에서도 고령 환자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만 추가적인 수술을 권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C2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롱텀 이유를 알아보았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대규모 다기관 연구에 따르면 추가 수술을 받은 그룹이 추가 수술을 받지 않은 그룹보다 한 25% 정도 OS 비율이 높았고 하지만 두 그룹에서 질병 특이 생존율은 모두 준수한 수준이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왼쪽은 오버럴 서바이벌 레이트고 추가적인 수술 받은 분이 위쪽, 그리고 추적 관찰만 하였던 분이 아래쪽인데 한 2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에 반해 질병 특이 생존율은 두 분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다른 연구 결과이고 수술을 받은 분과 수술을 받지 않은 분의 차이인데 질병 특이 생존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에 OS의 비율은 25%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논문에서는 두 그룹 간의 또 오버럴 서바이벌 차이가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른쪽 도표를 보시면 맨 위는 70세 이하, 가운데는 70세에서 80세 사이, 가장 아래는 80세 이상에서 이제 OS 차이를 또 각각 연구를 한 부분이고 80세 이상에서는 오버럴 서바이벌 레이트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고령 환자들의 치료 방법을 결정을 하려면 캔서 스페시픽 모탈리티 뿐만 아니라 non cancer related mortality 역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림프절 전이와 이후에 관한 내용인데 메타 연구에 따르면 C2 환자들에게서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는 비율은 한 8% 정도였고 이쿠라 시스템에서는 림프절 메타를 사전에 예측을 하기 위해 로우 리스크,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 하이 리스크 세 가지 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로우 리스크에서는 림프절 전이가 한 2.5%,
인터메디에이트에서는 6.7%, 하이리스크에서는 22.7%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다음이 이큐라 시스템, 아까 잠깐 이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스코어링 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높은 것은 림파틱 인베이전이 3점이고 튜머 사이즈가 30 이상이거나 버티컬 마진이 T1B 이상, 바스큘러 인베이전이 있으면 1점, 그리고 언디프런시에이트 타입인 0점, 얼서레이션 유무도 0점으로 계산을 하여서 합을 하였을 때 5점 이상이면 하이 리스크, 2에서 4점이면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 0에서 1점이면 로우 리스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큐라 시스템이 과연 림프절 전이 예측을 하는데 완벽하냐? 또 이거는 암의 그 분류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디프레시에이티드 타입은 사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스코어링은 0점이지만 같은 범주의 디프레시에이티드 타입보다는 림프절 전이의 위험성이 더 높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괴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논문의 저자는 이큐라 시스템이 ESD 이후에 시행 이후에 데이터로 수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언디프레시에이티드 EGC는 ESD 정중 C그룹에 속하고 대개 이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큐라 시스템 수립 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던 점이 이러한 괴리가 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큐라 C2 환자에서 추가 수술을 받은 그룹과 추가 수술을 받지 않고 추적 관찰을 하였던 그룹 간의 전이 재발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추가 수술 없이 추적 관찰을 한 그룹에서 5년의 전이 재발률은 3.2%였고, 이는 또 이큐라 시스템 균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로우 리스크는 0.7%,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는 5.7%, 하이 리스크 군에서는 11.7%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왼쪽은 서바이벌 레이트고 오른쪽은 리퍼런스 레이트인데, 하이 리스크, 이큐라 시스템에서 하이 리스크를 보였던 군에서 11% 정도, 그리고 인터메디에이트 리스크, 로우 리스크가 각각 5%한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추가 수술을 받지 않은 C2 환자들에게서 전이 재발이 확인이 되었을 때 살바지 서저리를 통해 완치될 수 있는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고, 실제로 전이 재발이 있었던 20%에서만 추적 관찰 기간 중에 CT상에서 림프절 전이 확인이 되었고, 재발이 되었다면 오래 생존한 환자는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 수술을 시행받은 C2 환자에서 전이 재발률은 한 1.3%였고, 이 1.3%도 림프절 전이와 바스큘라 인베이전 유무가 전이 재발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림프절 전이와 바스큘라 인베이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 약 30% 정도에서 전이 재발이 있었고, 그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도 N2, N3와 바스큘라 인베이전이 동시에 있으면 거의 50%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이큐라 시스템과 전이 재발의 연관성은 확인이 되었지만, 이큐라 시스템과 올커스 모탈리티의 연관성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큐라 시스템과 올커스 모탈리티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표본의 수가 적어서 현재까지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노인 종합평가에 관한 내용이고, 이 연구에서는 고령 환자들의 특히 조기암의 고령 환자들의 올커스 모탈리티를 평가를 하기 전에 노인 종합평가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인 종합평가는 의학적, 사회적, 신체기능적 분야의 다차원적이고 다학적인 분야를 통합하여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 방법이고, 세부적인 내용에는 펑셔널 스테이트나 기저질환, 다약제학적 측면, 코그니션, 그다음에 사이콜로지, 스테이트, 소셜 스테이트, 뉴트리션까지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노인 건강 종합평가는 각각의 이제 분야에 대해서
활용해 볼 수 있는 툴이 뭐 아주 다양한데 펑셔널 스테이터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게 ECOG, 코모비티는 CCI, 코그니션은 LMSE 이런 것들이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고 하지만 현재 조기이암 환자에서 CGA가 반영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미국 종양학회에서는 현재 고령의 항암 환자들에 있어서 이러한 CGA를 적극 반영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하지만 CGA 문제 중 하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임상에서 실제로 구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C2, 이큐라 C2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 있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할 때 캔서 스페시픽 모탈리티나 넌 가스트릭 캔서 릴레이티드 모탈리티뿐만 아니라 QOL을 판단을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족이 되면 가스트렉토미를 시행을 권고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만족되지 않으면 추적 관찰을 하는 것을 지금 옵셔널한 방향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제노인종양학회에서도 QOL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현재 벌써 미국 종양학회나 유럽 종양학회는 항암 치료 평가를 할 때 QOL을 세컨드 아웃컴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고 특히 치료 중대가 환자의 오버럴 서바이벌 레이트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EORTC라는 이런 툴이 QOL 특히 캔서 환자에게서 사용되고 있는 QOL을 측정하는 툴인데 ESD를 시행한 군과 조기암 환자에서 ESD를 시행한 군과 가스트렉토미를 시행한 군에 이러한 툴을 이용해서 QOL 평가를 해둔 논문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 두 논문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2018년 서지컬 엔도스코피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가스트렉토미를 시행받은 그룹이 ESD를 시행받은 그룹보다 약 1년 정도 기간은 QOL 지표가 낮았지만 이후에는 대부분 개선이 되어서 두 그룹의 차이는 미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단은 평가를 했는데 글로벌 헬스 스테이트부터 신체 기능 평가, 통증, 식욕, 설사, 삼킴 곤란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를 조사를 했고 1년까지는 두 그룹의 차이가 있지만 다이아리아나 바디 이미지, 신체상 이런 정도 항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1년 정도 지나면 두 분의 QOL 차이는 없다고 밝히고 있고 근데 이와 달리 엔도스코피지에 실린 논문에 또 따르면 치료 후 1년 기간 동안 ESD를 시행받은 그룹에서 QOL 평가가 더 좋았고 재발이나 사망 등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왼쪽은 ESD 후 QOL 수치가 가스트렉토미 시행을 받은 군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오른쪽은 혹시 ESD 시행 후에 재발의 위험성이나 사망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가스트렉토미를 시행받은 군보다 현저한 차이는 없고 오히려 좋은 수치를 보이는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고령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의 환자에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디지즈 스페시픽 모탈리티와 모탈리티를 포함한 올커스 모탈리티가 중요한 아웃컴이 되어야겠고 또한 고령 환자에서는 QOL도 중요한 아웃컴으로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노인 건강 종합평가와 같은 다학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조기암 환자에서 C2 판정을 받은 고령의 환자에서 최적의 치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각각의 분야를 모두 고려를 하는 것이 환자에게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다기관 대규모 연구는 없는데 이 스테이지로 알려진 연구가 일본에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개발도 필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암 환자들의 C2 판정을 받은 환자들에게 있어서 특히 고령의 환자는 세 가지 정도의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추가 수술을 할지 추적 관찰을 할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미분화 조기 위암에 대한 내시경 점막하 절제술의 적응증 그리고 향후 확대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내용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림프절 절제술을 사용한 위절제술은 이제 그 조기 위암의 표준 치료법으로 이제 위절제술을 보통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림프노드 절제를 함께하는 위절제술이 이제 굉장히 침습적이고 또 위를 이제 제거를 한다는 게 삶의 질의 저하를 많이 시키기 때문에 내시경 절제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위절제술보다 덜 침습적이고 수술의 삶의 질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한 그 적응증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게 되었고 이제 전부 절제하는 것과 림프절 전이의 위험 때문에 이제 내시경 절제술에서 undifferentiated EGC를 제외한 differentiated 유형의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점막내암에서 점막내암의 EGC로 제한이 되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 이제 개발돼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사용되고 있는데 크기와 궤양에 관계없이 일괄 절제가 가능했고 그래서 ESD 적응증 확대가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고토다의 연구에서 보면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 외과적으로 절제된 EGC 표본에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비율을 조사하고 엔도스코피 리섹션에 대한 확장 적응증을 제안을 했는데 궤양이 없는 2cm 이상의 differentiated EGC 그리고 궤양이 있는 3cm 이하의 differentiated EGC 그리고 EGC가 이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을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이제 undifferentiated EGC의 경우에는 히라사와의 연구에서 궤양 없이 관찰되는 undifferentiated EGC가 2cm 이하일 때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을 어느 정도 좀 무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카테고리가 엔도스코피 리섹션에 대한 확장된 적응증으로 보았습니다. ESD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undifferentiated EGC에 대한 ESD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기간 임상시험이 수행이 되었고 11년부터 13년까지 49개 기관에서 346명의 환자가 등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는 undifferentiated EGC 환자의 5-year overall survival이었습니다. 메디안 에이지는 62세 정도였고 환자는 179명, 53%가 남성이었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프로시저의 타임이 65분 정도를 소요를 했고 99% 332명에서 엠블롭 리섹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275명의 환자가 undifferentiated EGC로 진단이 되었고요. 이들이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분석의 대상이었습니다. 275명의 환자 중에서 5-year overall survival은 99.3% 그리고 5-year relapse-free survival이 98.9%를 보였습니다. undifferentiated EGC 환자의 5년 overall survival이 성별하고 연령의 커렉션을 해가지고 일반 인구의 예상 5-year overall survival에서 이제 predetermined overall survival에 대한 threshold value를 초과를 해서 primary outcome을 충족했다고 보았고요.
이 연구의 기초에서 이제 궤양이 없는 2cm 이하의 undifferentiated EGC에 대한 ESD는 림프노드 다이섹션에 사용한 그 가스트렉토미를 대신해서 표준 치료로서 기술적으로도 실현 가능하고 허용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의 최신 지침에서는 이 범주가 이제 extended 인디케이션에서 이제 absolute 인디케이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믹스드 EGC에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을 평가할 때 조직학적 유형은 분화 그리고 미분화 선암 성분의 그 비율에 따라서 pure differentiated type, mixed differentiated type, pure undifferentiated type, 그리고 mixed predominantly undifferentiated type 등으로 이 네 가지 범주로 분류가 되었고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은 PD보다 MD에서 더 높기는 했는데 11.1%로 3.1%에 비해서 그 MD에서 높았는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이에 비해서 이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이 그 pure undifferentiated type보다 이제 mixed predominantly undifferentiated type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습니다. 그 퓨어에서 6% 정도 그리고 믹스드에서 19% 정도를 보여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이 혼합형 그리고 순수 퓨어 타입에서 이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연구에 따르면 그 믹스드 타입 환자의 그 5year disease specific survival이 그 non 믹스드 타입 환자보다 유의하게 나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제 믹스드 타입 EGC가 다변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더 나쁜 그런 아웃컴과 독립적으로 연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혼합된 그 EGC가 순수한 그 조직학적 유형의 퓨어 그 EGC보다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이 더 높고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 않고 그리고 생물학적 행동이 더 나쁠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현재 지침은 믹스 EGC를 다루지는 않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더 그런 그 나쁜 생물학적 행동으로 인해서 그 믹스 타입을 이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 그 믹스 타입 EGC가 매우 그 악성 그런 성향을 보이는 반면 이제 pure undifferentiated type EGC는 좀 less malignancy를 보이는 것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리우치의 연구에서 크기가 이제 40mm 이하로 궤양이 없고 림프 혈관 침범이 없는 그런 순수한 그 pure 타입의 undifferentiated 그 EGC 환자에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고요. 이러한 결과는 이제 전망 내층에서 pure undifferentiated type EGC에 대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리스크가 그 좀 무시될 수 있음을 네글라이아블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 부분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형의 연구에 따르면 SRC 조직학적인 그 SRC를 보이는 조직에서 논 SRC에 비해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이제 유의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고요. 거기 이제 SRC 환자의 5년 오버 서바이벌이 논 SRC 환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 연구에서 이제 SRC 환자의 그 5year disease specific survival이 이제 논 SRC 환자의 그 5year survival보다 더 우수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보고의 기초에서 낮은 악성도 때문에 그 ESD를 하는 것, 특히 이제 pure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에서 적응증을 추가로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타키자와의 연구에서는 이제 수술 표본에서 undifferentiated EGC의 그 이제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와 이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사이의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요.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의 부재가 점막하 침범의 위험 인자임을 보여주었고요. 단분량 분석에서는 종양의 크기가 20mm 이상이고 이제 궤양의 존재 그리고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의 부재가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에 대한 중요한 위험 인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만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 요소임을 식별을 했고요. 이제 그림과 함께 보시면 믹스드 EGC 그리고 퓨어 undifferentiated 타입 그리고 시그널 링스 카시노마 그리고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의 그 프레젠트에 따라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가 존재하면서 림프바스쿨라 인베이전이 없는 20mm 이상의 그 종양 중에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경우는 없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이제 시그널 카시노마가 20mm 이상인 경우에는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을 수행해야 되고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가 있는 경우에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동반한 가트렉토미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의 유무가 치료성 평가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위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근치적 절제의 경우 근치적 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이 권장이 되고 있었는데 근치적 수술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근치적 절제술의 위험에 대한 그런 계층화가 요구가 되어서 이제 일본에서 이스트 연구 그룹이 비근치적 절제술 후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위험을 결정하기 위해서 다기간 후연적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타 연구에서 보면 비근치적 절제술을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그리고 이런 리스크에 대한 계층화 시스템의 그런 그 분류를 이제 보고를 했는데 다변량 로지스트 회귀 분석에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요소로 종양의 크기가 30mm 이상인 경우 그리고 종양의 깊이 그리고 림프관의 침윤한 정도 정맥에 침범한 정도 그리고 벌티카 마진이 양성인 경우 이러한 경우들에서 이런 요인들로 이제 위험 리스크 스코어를 할당을 해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EQR 시스템을 이제 스코어링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이 앞서 이제 발표한 그 자료에서도 확인을 하셨는데 로우 리스크에서 2.5% 정도, 인터미디에이트 리스크에서 6.7%, 하이 리스크에서 22.7%의 그런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을 보인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근치적 절제술로 undifferentiated EGC의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를 평가를 해서 EQR 시스템이 undifferentiated EGC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이제 다시 또 평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위절제술을 받은 그런 비근치적 절제술의 undifferentiated EGC를 가진 146명의 그 연속 환자에 대한 차트 기반된 조사를 이제 진행을 또 했고요. 최종적으로 123명의 환자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67세를 보였고 81명, 66%의 환자가 남성이었습니다. 종양의 크기는 메디안 값이 그 25mm 정도 되었고요. 퓨어 SRC 타입이 19% 그리고 100개의 undifferentiated 타입 EGC 81%의 undifferentiated 타입 EGC를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궤양이 이제 20%에서 궤양이 있었고 26%에서 림파틱 인베이전이 있었고 12%에서 베너스 인베이전이 보였습니다.
버티컬 마진은 7%에서 포지티브를 보였고 호리존털 마진은 4%에서 포지티브를 보였습니다.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는 이제 8.1% 10명 환자에서 관찰이 되었는데 단변수 분석에서 림파틱 인베이전이 림파틱 인베이전 그리고 베너스 인베이전 그리고 점막하 침윤과 그러니까 림프관 침윤, 점맥 침윤, 점막하 침윤이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에 대한 독립적인 위험 요소였습니다. 케이스 수가 적어서 발견량 로지스틱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랑 이스트 연구에서의 데이터를 비교하면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위험이 유사하지만 오드 레이저는 약간 달랐는데요. 이제 이 연구에서는 EQR 시스템이 Undifferentiated EGT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는 있는데 사례 수가 적어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기관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기관 전형적 연구의 그런 긍정적인 결과에 따르면 궤양이 없는 크기가 2cm 이하인 Undifferentiated EGC에 대한 ESD의 그런 Extended Indication은 Absolute Indication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 순수한 그런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 또는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의 조직을 가진 환자에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적응증 그리고 치료 평가에 추가적인 확장 가능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QR 시스템이 이제 비근지적 절제수 후에 Undifferentiated EGC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게 과거에는 잘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최근에는 여기저기서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예. 그러니까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얘기를 드리면 4월 22일 날 소화기 학회하고 위암 학회가 조인트로 오늘 다룬 이 토픽 Expanded Indication 그리고 서저리가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싱글 토픽 심포지움을 온라인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화기 학회 현재 회장님이 우리 상부이 장관 파트셔가지고요. 그쪽 잘 아셔가지고 외과하고 한번 하는 거니까 4월 22일 날 저녁 별도의 등록 없이 줌 링크로 바로 들어와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4월 22일 날 저녁에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엔도제 ESD를 할 텐데 하고 나면 과거에는 엑스비보 피그 스토막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 픽으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엔도젠 ESD만 하고 엑스비보 피그 스토막은 스킵해도 라이브 픽으로 넘어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올해는 엑스비보 피그 스토막을 빼고 엔도젤을 한 두세 번 해보고 라이브 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5월 며칠 날 5월 9일 일요일. 네, 5월 29일 일요일 날 이 장소에서 라이브 피그 ESD를 할 예정이거든요. 대상은 2년차 선생님들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날 꼭 비워가지고 참가하고요. 그날은 오늘보다 이런 인트로덕터리 디스커션을 더 짧게 하고 라이브 픽에 좀 집중하려고 하니까 꼭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관련해서 점심을 못 먹는데 5월 말쯤이면 어쩌면 점심을 같이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 네. 네. 그래서 이제 시그널 링셀 카시노마가 이런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비율이 낮은 것도 어떻게 보면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를 이제 가진다고 수기하라의 연구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가 이센트릭 뉴클레스가 이제 있는 세포질에 이제 뮤신을 포함하는 표층이 있고 그리고 세포질 내 뮤신 그리고 호산성 세포질을 포함하는 깊은 포함하는데 빈약하게 포함하는 그런 깊은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작은 원형 세포가 그 층 사이에서 증식을 하게 되고 이제 나사돌지의 연구에서는 이제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가 노멀 가스트릭 글랜드와는 좀 다른 기능적 변화를 보여서 이제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가 유지되면 점막과 침입률이 감소한다고 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가 일부 그 림파틱 인베이전을 그 비율을 낮추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게 확장적인 점막의 레이어인 거죠. 점막의 레이어. 예 맞습니다. 네. 점막에 뭔가의 스트럭처가 어너더 우리가 머스큘러스 뮤코자층이 디펜스 레이어처럼 작용하는 것처럼 점막의 라미나 프로프리아의 어떠한 구조가 디펜스 레이어로 작용한다라는 일본인들의 주장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병리 의사들은 아직 그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려면은 그거가 있다 없다를 상당히 객관적인 수준으로 이렇게 인터 옵저버 베리에이션, 인트라 옵저버 베리에이션 없이 딱 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뎁스 오브 인베이전이 얼마다, 임팩트가 있다 이런 것처럼. 근데 더블 레이어 스트럭처는 아직 그 정도 인터 옵저버 베리에이션이, 인트라 옵저버 베리에이션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병리에서는 아직은 도입하지 않고 있는 개념인데 일본 병리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뭔가 있으면은 어너더 디펜스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서 수술을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였어요. 이선준 선생님 발표에 또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네, 추가 질문이 없으면은 이것으로 이선준 선생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10분 후에 옆방에서 엔도젤 ESD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도젤 ESD는 주로 김준 선생님이 리드해서 하실 거고요.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해보신 걸로 아는데 자유롭게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시술은 주로 듀얼 라이프를 이용해서 하고 두 번째 시술은 주로 IT2 라이프를 이용해서 하고 약간 변형해서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그 플랫폼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형태로 좀 변경했거든요. 그래서 올림푸스에서 지금은 막업 모델, 스티로폴로 되어 있는 막업 모델까지 만들어진 상태인데 기능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옆방에서 합시다.